대상 전이와 해석, 분석가가 해석하는 내용의 주된 초점은 무엇인가, 분석가가 환자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의 장애를 가진 환자의 분석에서 분석 과정을 추진하는 본질적인 힘은 중단된 자기 발달 욕구의 재활성화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서 공감적 자기 대상의 촉진적 반응들에 대한 손상 입은 자기의 추구가 분석 과정에서 중심적인 부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환자에 대한 분석가의 핵심적인 의사소통의 초점은 우리가 자기 대상 전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구성물에 맞춰져 있다. 자기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 즉 포부의 극, 이상의 극, 그리고 재능과 기술로 채워진 그 두 극들 사이의 중간 영역을 갖고 있다. 자기 대상 전이는 세 가지로 세분할 수 있다. 1. 손상된 포부의 극이 자기 대상의 확인 및 인정 반응을 추구하는 자기 대상 전이, 거울 전이. 2. 손상된 이상의 극이 그 이상화를 수용해줄 자기 대상을 추구하는 자기 대상 전이, 이상화 전이. 3. 손상된 재능과 기술의 중간 영역에서 본질적인 유사성을 확인해줄 자기 대상을 추구하는 전이, 쌍둥이 또는 제2자아 전이. 임상 경험에 의해 자기애적인 전이를 자기대상 전이로 바꿔 부르고, 쌍둥이 또는 제2자아 전이를 거울 전이의 하위 요소가 아닌 독자적인 자기대상 전이로 부름으로써 두 종류가 아닌 세 종류의 자기대상 전이로 바뀌었다. 자기애적 전이 대신에 자기대상 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덕분에 나는 1971년 이후의 사고에서 보다 정확하게 이론화된 통찰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이 말은 자기의 생산과 유지에 사용되었던 원상들에 대한 필요와 경험은 평생을 통해 성숙하고 발달하고 변화한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1. 원초적 자기대상, 즉 어린 시절의 정상적인 필요 조건인 동시에 이후로도 만성적인 자기의 장애에서 또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요구되는 원초적인 자기대상과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리적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숙한 자기대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선 자기대상이라는 용어 자체가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은 다른 자아 심리학자들도 다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원래 셀프 대시 오브젝트로 일반적으로 썼는데 이 코웃이 대시를 없애서 셀프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탄생시켰어요. 그리고 원래 자기애적 전이라는 말은 narcissistic transference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여 왔는데, 코웃이 나중에 이걸 셀프 오브젝트 트랜스퍼런스라고 부름으로써 자기만이 쓰는 용어를 개발하고, 그래서 이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코웃이 아주 특화해서 썼는데, 문제는 원초적인 자기 대상과 그 이후에 성숙한 자기 대상, 이런 개념을 지금 구별해내고 있죠. 그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 셀프 오브젝트 자체를, 원초적인 자기 대상은 우리 어린아이 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것,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이런 대상이죠. 모든 경우에 어떤 위험한 경우에서도 자기를 보호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사랑해주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이런 원초적인 자기대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원초적인 자기대상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급격하게 퇴행이 일어났을 때 원초적인 자기대상을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초기에 충분하게 원초적인 자기대상으로서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경우에 임상에서는 끊임없이 이상적인 자기대상을 찾아 나가고 있는 거가, 어쩌면 여기서 원초적인 자기대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꼭 이 원초적인 자기대상이 코웃이 이 개념을, 셀프 오브젝트 개념을 굉장히 확장해서 성숙한 자기대상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어려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우리는 셀프 오브젝트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사용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어떤 자기 대상이 필요한데 이 셀프 오브젝트를 같은 셀프 오브젝트를 썼는데 여기서 많은 컨퓨전이 생겼어요. 초기에 셀프 오브젝트 원초적인 셀프 오브젝트 개념이 원래 사용했던 셀프 오브젝트 개념인데 나중에 코웃이 여기서 성숙한 자기 대상은 원초적인 자기 대상과 다르다고 지금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심리적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숙한 자기 대상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른 분들이 코웃을 따라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죠. 같은 셀프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썼는데 성숙한 자기 대상은 이미 분리 개별화가 된 자기 대상이라는 개념이죠. 정서적으로 공감해주는 대상을 얘기하고 정서적인 공감, 자기를 충분히 공감해주는 어떤 자기 대상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원초적인 자기 대상과는 달리 원초적인 자기 대상과의 관계는 보통 그 자기 대상은 어쩌면 아이 입장에서는 어머니와 자기는 분리 개별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기 대상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애적 환자들이 전이에서 대상에게 느끼는 정서는 이 원초적인 자기 대상 정서를 추구하고 있죠.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 성숙한 관계, 어떤 자기애적 환자들이 치료가 잘 돼서 치료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느끼는 전이는 성숙한 자기 대상으로 독립된 자기 대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초기에 원초적인 자기 대상과 성숙한 자기 대상은 다르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걸 같은 용어를 써서 셀프 오브젝트는 영원히 필요하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심리적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성숙한 자기 대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게 아이가 처음부터 성숙한 자기 대상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유아 시절에는 코웃이 지금 구별하고 싶어하는 A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어린 시절의 정상적인 필요 조건인 동시에 이후로도 만성적인 자기의 장애에서 또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에 요구되는 원초적인 자기 대상. 그래서 원초적인 자기 대상 욕구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또 이와 다른 성숙한 자기 대상을 얘기함으로써 이 성숙한 자기 대상은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기를 공감해주는 대상을 자기 대상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이때는 셀프 오브젝트라는 용어 자체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셀프 오브젝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공감해주는 독립된 대상을 원하는 항상 자기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대상을 필요하고 그 대상은 자기와 분리 개별화된 대상 속에서 자기를 충분히 지지해줄 대상을 우리가 찾고 있다.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건 페어벤이 얘기했던 성숙한 디펜던시, 그러니까 머추어 디펜던시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페어벤 얘기했던 인펀타일 디펜던시로부터 인디펜던스를 추구하는데 인디펜던스를 지나서 머추어 디펜던시로 향해서 우리는 성숙해 간다. 이런 개념에서 뭐로 본다면 이 페어벤이 얘기하는 성숙한 성숙한 의존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서로 의존하고 살지만 서로 분리 개별화된 독립된 인격으로서 서로 의지한다 할 때 이 디펜던시는 성숙한 의존성이고 성숙한 의존성은 상호 의존하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넓혀서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개념이 코웃에게서는 셀프 오브젝트 개념으로 용어를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다른 학자들이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함정일 수도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다음에 세 가지 주요 자기 대상에 대한 욕구의 각 발달 노선은 상세한 조사를 통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용받고 반영받고 싶은 욕구, 위대함, 힘, 고요함과 융합에 대한 욕구, 본질적 동질성을 가진 존재에 대한 욕구. 새로운 문화권으로 이동으로 인해 문화적 자기 대상을 박탈당하는 경우나 성숙기 또는 노인성 질환을 앓게 되는 시기나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시기에 자기 대상 욕구를 포함하여 특정한 인생 과제에 수반되는 자기 대상 욕구도 조사해야 한다. 제2자아나 쌍둥이 경험에 대한 욕구가 가진 의미를 두 가지 다른 전이 형태, 하나는 병리적 형태, 또 하나는 정상적 형태에서 발견한다. 외형적으로 서로 다른 이 두 형태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것은 그것들이 전통적인 역동 심리학적 용어로 잠재기라고 불리는 어린 시절 후반에 유사한 경험들이 재생된 것이라는 점이다. 전이에서 재생되는 병리적 변형은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느 여자 환자의 경우 내가 처음으로 문제의 현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계기는 나의 여름 휴가를 앞두고 발생했던 유사 주물적이고 유사 강박적인 행위였다. 항아리에 뚜껑을 닫고 화병에 꽃을 빼낸 다음 그 입구를 판지나 종이로 막고 빈병에 코르크 마개를 하고 빈 수족관을 유리판으로 덮은 등의 내용들이 출연했다. 그녀의 우울한 기분과 텅 빈 공간을 막으려는 유사 강박적인 몰두가 반복되고 있다 환기시키면서 이런 일련의 사태는 내가 여름 휴가를 갖는 것에 대해 말한 직후에 일어났다고 덧붙였을 때 그녀는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회상해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이 17살이었을 때 오랜 기간 동안 외롭게 지냈던 일을 기억해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친밀하게 지내던 할머니와 헤어지면서 거의 모든 시간을 냉담한 부모와 보내게 되었다. 기억을 더듬고 저항을 극복하여 인정한 것은 그녀의 책상 위에는 늘 마개가 닫힌 병이 있었고 그 병 속에는 그녀가 정말 외로울 때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누군가가 있었다. 그녀는 그 상상 속의 대상을 나의 요정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이 기억을 부끄러워한 이유는 그 증상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가끔 병 속의 요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정신의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경계선적 성격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 시기에 그녀가 실제로 망상 상태였는지 아니면 그저 백일몽이나 환상을 즐기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그것은 그녀가 잠재기에 겪었던 조부모, 특히 사랑하는 할머니의 지지를 상실했을 때 사용했던 전략이 전이에서 재생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환자의 부정이었다. 병 속의 요정은 분석가도 시절의 할머니도 아니었다. 그 포로는 어린 소녀의 쌍둥이, 즉 그녀 자신과 비슷하지만 자신은 아닌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었고 따라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오랜 외로움의 시간들을 견딜 수 있게 해준 존재였다. F양과 달리 이 환자는 내가 그녀의 말을 반복하거나 그녀의 기분을 반영해주거나 그녀의 존재와 살아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을 원치 않았다. 즉 그녀 자신에게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녀를 이해해주고 그녀의 이해를 받는 누군가를, 즉 그녀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원하고 있었다. F양에게 완벽한 자기 대상은 그녀의 말을 반복하고 확인해주는 기능, 즉 환자가 경험은 했지만 생생하게 느낄 수 없었던 것들에 대해 정서적 참여와 반영을 제공해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존재였다. 이 환자에게서 얻은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쌍둥이 전이 역동에 대한 침습적 이해와 일련의 전이 경험들의 발생학적 전조를 면밀하게 검토한 데 따른 결과였다. 나는 거울 역할을 하는 자기 대상과 제2자아 역할을 하는 자기 대상 사이에 혼동이 있었다. 그러나 이 환자의 사례를 통해 원초적 자기 대상의 욕구는 사랑 대상의 상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한 자기 대상 경험의 상실에서 온다는 것이다. 환자들에 대한 분석적 통찰은 대체로 진행 중인 전이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최소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그것은 병리적 경험의 전조, 즉 병 속의 요정에 대한 기억이라는 발생학적 자료에서 왔다. 사세경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 있을 때 발생한 사건. 그때 할머니는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고 그녀 역시 할머니가 일하고 있는 큰 테이블 옆에 작은 테이블에서 말없이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었다. 주방에서 어린 소녀가 할머니 옆에서 묵묵히 일하면서 받았던 지지 경험이나 어린 소년이 면도하는 아빠 옆에서 면도놀이를 하거나 지하실에서 일하는 아빠 옆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받았던 지지 경험은 일상적이다. 하지만 그런 경험을 박탈당한다면 비극적인 드라마가 뒤따른다. 과거의 병리에 대한 깊은 원천으로 생각했던 극적인 사건들은 이미 자기가 산산조각난 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자기 심리학은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에다 쌍둥이 제2자아 전이를 추가함으로써 세 가지 주요한 자기 대상 전이를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쌍둥이 전이를 거울 전이의 하부 전이로 가정하는 대신에 독자적인 전이의 위치를 부여함으로써 세 개의 독립된 전이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쌍둥이 제2자아 자기 대상의 경험들이 4에서 10세, 나의 환자가 4세였을 때 경험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들이 흔히 발생하는 시기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 필요한 것임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자료들, 관찰이나 실험적 사고를 통해 또는 그 두 가지 모두를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하다.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등을 한 친구가 다루 그려줄 때 이 상징적 몸짓은 자기 대상 관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파편화되고 허약해지고 조화를 잃은 우리의 자기가 자기 대상으로서의 친구를 통해 응집성과 활기와 조화로움을 회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회복이 반응해주는 자기 대상에게서 온 것인지 이상화 자기 대상에 의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제2자아 자기 대상에서 오는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일까? 인상 경험을 통해 그런 몸짓의 의미는 원초적 이상화 자기 대상과의 경험이 재생된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그 사건에 참여한 사람의 경험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만 내릴 것이다. 등을 다독거리는 몸짓은 인정한다는 의미, 즉 우리의 내적인 힘과 회복력에 대한 신뢰의 표현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혼란스러워하는 우리 자신을 존중한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는 초기 아동기와 그 이후의 퇴행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지지 경험이라는 맥락 안에서 즉 후기 아동기, 사춘기, 성인기, 노년기 그리고 죽음을 맞을 때까지 평생에 걸쳐 필요로 하는 지지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자기 대상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은 카프카가 인상적으로 표현한 변신에서 그리고 심한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여러 환자들의 분석에서 관찰되듯이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느낌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인격의 중심적인 왜곡이 발생했음을 말해주는 그런 느낌은 어린아이의 환경 안에 인간다운 인간이 없었던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이는 주변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과 소속감과 참여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거울 반응이나 이상화 대상과의 융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동질성의 측면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간 세계의 표지판들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 그것들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분석 상황 안팎에서 얻은 자료는 인생 후반부의 쌍둥이 전이와 다른 자기 지지적 쌍둥이 경험들이 하나의 발달적 흐름을 구성하고 있다는 가설을 지지해준다. 예를 들어 동성애적 관계는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인 역할의 수행을 통해 충족되는 두드러진 자기 대상 욕구라는 측면에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어린 상대, 아버지 역할. 그러나 한쪽 파트너가 정서적 및 성적으로 다른 쪽 파트너의 거울 이미지, 즉 제2자아나 쌍둥이 역할을 하는 동성애 관계도 존재한다. 예술가가 정말 힘든 창조적 과제에 참여하는 동안 그에게는 이상화된 자기 대상과 융합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며 이 욕구는 그의 과감한 창조적 노력이 수행된 이후에 가라앉는다는 사실이다. 기본적인 자기대상 전이의 분류에 대해 논의하는 목적은 1. 자기대상 전이는 분석가 편에서의 적극적인 격려 없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2. 그 전이의 분석이 분석 작업의 중심에 놓여 있다. 자기대상 전이는 어린 시절 특정한 발달 욕구가 적절한 반응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좌절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불씨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분류는 인위적인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인지적인 통제를 제공하는 연구 결과를 동료들과 논의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분류된 정신현상을 지칭할 용어가 필요하다. 전이에 대한 분류 덕에 우리는 환자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좌절된 욕구를 명명할 수 있고 환자가 분석가에게서 얻고자 하는 원초적 자기 대상 반응이 어떤 것인지를 추론해낼 수 있다. 좌절된 발달적 욕구의 다양한 발생학적 문제들을 개념화할 수 있다. 분류가 우리가 관찰한 자료를 진부한 용어와 고정된 틀 속에 가두려고 할 때는 방해가 된다. 분류를 통해 우리는 자기 대상들이 어린 시절에 담당했던 세 가지 주요 기능, 즉 응집적이고 확고하며 조화로운 자기를 형성해주는 세 가지 기능을 구별할 수 있다. 그 자기 대상들은 이 세 기능들 중 한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좌절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외상을 주기도 한다.
자기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정상적인 발달이나 성공적인 분석으로 인한 성숙한 자기 대상 관계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도 균등히 분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적 자기를 지탱해주는 자기 대상 환경에 인정을 바탕으로 눈에 띄게 창조적이고 자기 표현적으로 살아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로 이상화 대상에게 영적으로 고무되는 감정에 의해 지원을 받으면서 문화적 자기 대상에게서 지원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사람들 중에는 주로 주변에 제2자아가 있다는 느낌으로부터 자기를 지탱하는 힘을 얻는 이들이 있다. 외국에서 자신과 유사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서 오는 강렬한 감정. 우리는 아동기 환경이 세 가지 자기 대상 욕구 중 어느 것에 더 냉담했고 어느 것에 좀 더 이해심을 갖고 반응했는지를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다. 환자의 전이에서 분석가가 어린 시절에 자기 대상 만족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자기 대상이라고 생각되는 자기 대상이 되기 시작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것은 환자의 어린 시절 경험을 분석가가 이해하는 것이다. 이 자기 대상 전이가 결정적으로 중요해지는 이유는 환자가 바로 그나마 덜 외상적인 자기 대상 영역 안에 자기의 구조를 건설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분석이 가능한 자기의 장애에서 드러나는 자기 대상 전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발달 욕구 중 한 요소에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자기 대상의 무능력은 다른 두 요소에서 적절한 반응을 얻으려는 노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초기에 거울 반응에 심한 결함이 있을 경우 아이는 제2자아로 여겨지는 자기 대상의 존재나 이상화할 수 있는 자기 대상을 이용해서 자기를 향상시키고 조직하는 경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두 가지 구체적인 교훈. 첫 번째 교훈은 자기는 아이의 자기 대상 중 하나가 반응에 실패한 후 다른 자기 대상의 적절한 반응을 통해 보상 구조를 획득하려는 노력마저 실패하는 경우에만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제대로 수행되는 분석, 즉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전이를 방해하지 않는 분석에서 기본적이고 중추적인 자기 대상 전이는 종종 어린 시절 자기 대상 환경 중 덜 외상적인 측면 또는 두 부모 중 상처를 덜 준 쪽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분석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린 시절 불충분하게 환경되었으나 그렇다고 영 가망이 없을 정도는 아닌 자기의 보상 영역을 강화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 분석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중심적인 자기 대상 전이를 극복해내는 작업이다. 분석가의 거듭되는 두 단계 개입,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분석에서 이루어지는 것 세 가지. 첫째는 정상적인 발달에서 공감적 엄마의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그걸 반응을 받고 싶은 아기의 욕구는 서서히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를 인정해 줄 것이라는 보다 성숙한 기대로 대체된다. 두 번째, 정상적인 발달에서 주변 사람들의 음성과 채취에 둘러싸여 있을 때 느끼는 아기의 안도감이나 그 후에도 힘이 되고 그 결과 그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다. 세 번째, 아기 때 그를 안아준 어른의 고요한 신체와 융합했던 원초적 융합, 이상적 경험의 요소가 서서히 위대한 정치 지도자나 예술가, 과학자, 그리고 이상적인 인물이 된 존경과 찬사에서 구체화되는 확신을 주는 자기 조직의 경험으로 표현된다. 분석 과정에서 자기 대상 전이, 거울 전이이건 쌍둥이 전이이건 또는 이상화 전이이건 자기 대상 전이의 붕괴는 반복해서 이해되고 설명되며 잠재적 외상은 최적의 좌절 경험으로 표현된다. 그의 손상된 자기는 유용한 자기 대상 반응에 의해 지원받는 경험을 통해 차츰 구조를 강화시켜 나간다. 분석가의 해석이 틀리고 부정확하거나 오류가 있을 때마다 수반되는 물음은 자기 대상 분석가가 어린 시절 부모였던 자기 대상과 달리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음으로 해서 잠재적 외상을 발달을 향상시키고 구조를 형성하는 최적의 좌절로 변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분석이 종결되는 시점에서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적절하게 반응하는 자기 대상 환경과 그 자기 대상은 환자 자신이 찾아내고 지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분석가가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나누고 가죠. 여기서는
자기 대상 전의를 세 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죠. 거울 전의, 그리고 또는 이상화 전의, 그리고 쌍둥이 전이라는, 이 쌍둥이 전이라는 개념을 새로 가져왔죠. 어떤 환경 속에서 거울이 되달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욕구가 있거나 이상화 대상이 되어달라는 이런 욕구가 있지만, 그 두 가지로만 담아내기에 무리가 되는 또 다른 정서적인 욕구가 있다 보는 거죠. 자기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안전한 곳에 있어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아이가 느끼는 정서. 쌍둥이 같은 대상들이 자기 주변에 있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코웃이 예를 든 게 외국에 살다가 고국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하고 같은 말을 쓰는, 그리고 습관도 같고 행동 양식도 다 비슷한 사람들 속에 섞였을 때 안도감을 느낀다. 이게 뭐 쌍둥이 전이의 개념으로 이런 예를 들고 있는데, 여러분 좀 납득이 가나요? 이분 얘기가?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은 그것도 전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걸 또 하나의 어떤 개념으로 가져와서 실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그거보다 어떤 면에서는 임상적으로는 어떤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거대자기, 아이가 자기가 아주 훌륭하다고 우기는데, 그래 넌 참 훌륭해, 자기가 가장 예쁘다고 할 때 그래 너만큼 예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거울이 되어주는 거울전이라는 것을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상화전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힘이 세. 그래 아빠가 제일 세지, 나하고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이거 이상화전이를 받아주는 거가 아이의 나르시시즘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코웃의 얘기 속에 이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바이폴라라는 개념을 썼어요. 이 양극 그 나르시시즘의 두 개의 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걸 이상화전이하고 거울전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책에서, 마지막 책에서 갑자기 쌍둥이 전이라는 걸 또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그 쌍둥이 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얼마나 그 임상가들이 받아들이고 또 이론가들이 이거 수용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스럽긴 하지만, 어쩌면은 저는 임상적으로 이 코웃의 얘기를, 내담자들은 침해하는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항상 힘들어하는데,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자기를 침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래서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가만히 있어주는 존재. 그래서 이 자기하고 쌍둥이처럼 가만히 있는 존재로서 자기를,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어느 내담자가 왔을 때 굉장히 자기애적이어서 어떤 때는, 어떤 분은 와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침묵을 지킬 때 그냥 그 침묵을 수용해주고 함께 있어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이 존재를 혹시 쌍둥이 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그 비침해적인 존재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건데, 이건 거울전이나 이상화전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가 아까 할머니처럼 그냥 자기를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존재. 그리고 몇 가지 예가 나오죠. 자기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곁에서 그걸 흉내내고 있는데, 그 흉내낼 때 자기는 안전하게 함께 있다는 이런 정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
코웃의 개념을 사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임상가가 실패했을 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자기가 인정함으로써 어쩌면 과거의 자기 대상이 자기의 실제 자기 대상, 자기 부모하고는 다른 반응을 해줌으로써 어떤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부모 곁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어떤 이 임상에서 만나는 자기 대상, 말하자면 임상가 스스로 잘못했을 때 자기 스스로 그 책임을 가져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 실수를 임상가가 자기가 실수하고 그 실수를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아이의 실수로 혹은 여기서 내담자의 실수로 결국은 느끼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외상적인 상황, 외상의 발달로 가버릴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선생님도 실패하는 선생님 곁에서 이게 하나의 최적의 좌절을 경험한다. 이상적인 대상이 되지 않고 실패했죠. 근데 이 좌절이 오히려 이분의 심리 구조를 발달시키는데 적절한 어떤 최적의 좌절로서 기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적의 좌절로 심리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코웃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이 optimal frustration이라는 개념이에요. 최적의 좌절이라고 하니까 좌절을 적절하게 최적으로 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내가 뭔가 실수를 일부러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이 용어만 가지고. 근데 여기서 optimal frustr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만약에 코웃식으로 얘기한다면 해석을 했는데 해석 자체가 이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잘 읽어내지 못해서 엉뚱한 엉뚱한 설명이나 해석을 하는 상담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외상으로 갈 만큼 트라우마가 될 만큼 큰 실수가 아닌 한 우리 선생님도 엉뚱한 얘기를 했네 하면서 자기 스스로 선생님이 자기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좌절스러운 상황을 만나면서 자기 스스로 왜 선생님이 실수를 했을까? 그리고 자기 마음은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아닌데 우리 선생님은 딴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아의 기능이 발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심리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을 우리 이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기능의 집합이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점차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고가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고의 응집성을 결국 늘려주는 것. 그래서 이고의 여기서는 그냥 심리구조가 형성돼 나가고 발달해 나간다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최적의 좌절은 그래서 일부러 어떤 도발을 해서 내담자가 좌절을 느끼도록 한다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언뜻 느끼기에는 결국 분리개발해가는 과정에서 그렇죠. 아이가 엄마와의 차이를 느끼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자기감이 형성되는 발달해가는 그렇죠. 자기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네. 기능들이 생겨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담자가 볼 때 상담자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에서 자기하고 같은 자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하고 그렇지, 다른 점이 그렇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심리 구조가 생겨난다는 건 자기의 욕구를 기반한 자기 세계가 형성될 수 있는 기초가 딱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가 모든 걸 다 해주면 자기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가 네. 이걸 잘 해주다가 어느 날 실패해요. 학교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날 갑자기 뭐 동창회 갈 일이 생겨가지고 자기 도시락을 항상 잘 이렇게 가방에 넣어주는데 그날은 도시락 덩그렁 놓아두고 야 가지고 가 하고 엄마가 가버렸어요. 그럼 얘는 항상 엄마가 가방에 잘 보자기로 싸서 넣어주었는데 그날은 자기가 그냥 이 도시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방에 넣어야 되겠네? 그 보자기로 싸서 엄마가 넣었었지 하면서 엄마가 하던 기능을 자기가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이거의 기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런 좌절은 엄마가 일부러 얘를 훈련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엄마는 엄마대로 볼 일이 있어서 이 아이를 다 만족시키지 못한 부분이란. 그래서 아이를 풀리 그래티피케이션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꼭 발생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데프레미션이 많은 경우에 외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렇죠, 그렇죠. 아이가 감당할 만한 정도의 이런 좌절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게 최적의 좌절이라는. 그러니까 일부러 아이를 좌절 속에 넣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이가 자라면서 혹은 임상에서 내담자를 우리가 공감해주고 애를 쓰지만 어느 부분에서 공감을 우리가 실패하죠. 또 하나 임상에서 같으면 내담자가 선생님 오늘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 10분만 더 연장해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선생님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은 어려운데 저 금요일 날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바꿔주세요. 이제 이런 것들도 치료의 세팅하고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죠. 그래서 네가 10분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45분이나 50분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 환자도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10분을 연장할 수는 없는 것이란다라고 해서 거절할 수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좌절이죠. 그리고 월요일 날 시간인데 자기가 금요일 날 하겠다고 하는데 근데 금요일은 시간이 없고 이번 주는 안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하지. 이렇게 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를 또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오지만 이런 좌절들이 반드시 치료 세팅 속에서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상담자는 하나도 좌절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써서 모든 것을 다 그래티피케이션 시켜주려고 한다면 내담자의 심리 구조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너무 지나치게 만족시켜 버리는 과보를 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그 치료 세팅을 적응하는 그 반응하는 내담자를 보면 이게 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사람의 발달이나 문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치료 세팅에서의 반응이. 제일 중요하죠. 어떤 분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첫 세션을 끝났는데 그 다음 주 오기 전에 전화가 와서 2주에 한 번으로 하고 싶다. 선생님만 괜찮으면. 바로 바꾸자고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이것도 저항이기도 하지만 지배와 통제를 하려는구나. 이 치료를 벌써 뭐지? 이제 이런.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얘기합시다 라고 미뤘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이 먼저 얘기를 안 꺼내니까 말을 안 하고 그냥 기다렸는데 끝날 때 나가면서 얘기해요. 선생님 귀찮아서 2주에 한 번 오고 싶어요. 그런데 이 사람과 나누고 나서 느낌이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죠. 네.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거절되기 전에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이슈가 너무 아파서 사람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그럴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밖에서의 역동을 이 치료 세팅 안에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의 전이 속에서 그 역동이 그렇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근데 참 이게 그 상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러면 해석이라도 좀 하겠는데 치료 초기 이러니까 참 곤란해요.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일단은 수용하기로 하고 좀 가면서 보자. 이게 안전한 것 같아서. 그럴 수 근데 있죠. 이런 이런 판단이 참 어려운 거라. 그게 이제 네. 그 임상적인 네. 판단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적합하냐는 아무도 판단하기 누구도 슈퍼바이저도 판단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담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분이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프러스트레이션이 네, 그렇죠.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고 나서 그때 가서 얘기하자 이제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 제가 이게 임상하면서 느끼기를 이 치료 세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치료 세팅 싸움이 어쩌면 임상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하는 제가 실험에서 몰랐는데 엄청나게 일어났던 거죠. 실험에서 처음에 삽바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삽바 싸움에서 벌써 승부가 결정이 나잖아요. 누가 삽바를 제대로 잡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바로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는데 그만큼 처음 인카운트 하면서 이분의 전이 현상들이 계속 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치료 세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치료 세팅을 지키되 이 사람을 놓치지 않는 법에 내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치료 세팅을 잘한다고 그래도 내담자의 치료 파괴적인 저항까지 일어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치료 세팅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 이분의 저항이 있을 때에도 치료 파괴적인 저항인 경우는 그 치료 파괴적인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우리 인터벤션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 치료 파괴적인 저항까지 일어나지 않을 상황인데도 그것이 두려워서 치료 세팅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또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그곳에서 그 환자의 어떤 내적인 성장과 그 결핍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보통 이제 다른 것을 치료 세팅 자체는 대부분은 객관적인 룰이기 때문에 그 룰 자체는 조금 주장을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건 치료자가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가 인텐셔널한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치료 파괴적인 저항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안전한 세팅이 있어야 어느 중기 치료건 그렇죠. 장기 치료건 치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이 치료 세팅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내담자는 끊임없이 이 치료 세팅을 뒤집어 엎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겨나죠. 그래서 내담자가 치료 파괴적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이분과 치료 세팅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 이제 어려움들이 모든 환자하고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겨울학기에 한국방을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니 시메스터를 해서 6주 시메스터를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12월 셋째 주 정도 시작해서 12월에 두 주 그리고 1월에 4주 해서 6위크로 계획을 하고 있고 교재는 지금 우리 융의 그 무의식과 아키타입이라는 책, 그 책 제가 그걸 교재로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컨버그의 우리가 2018년에 공부했었던가요? 이게 아마 경계선 장애와 병리적 나르시시즘
이 책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부를 했지만 몇 년 동안 우리가 여러 이론들, 자기 심리학이나 자아 심리학이나 여러 현대 갈등 이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 여러 가지, 특히 대상관계 이론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컨버그를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처음 공부했던 것보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컨버그도 한번 다음 학기에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의 최종 챕터까지 우리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코웃을 충분히 공부한 그룹이 될 거예요. 코웃을 그래도 우리가 몇 학기 공부를 했으니까 우리가 코웃 전문가라고 코웃만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웃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거의 다 커버했다고 보이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임상이나 또는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하고 관계에서 이 코웃의 관점을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웃을 우리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우리 조금 더 오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느끼는 거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도 여러분이 같이 나눌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 저희 그 오늘 수업하면서 드는 생각이 코웃이 생각하는 그 전이라는 게 상당히 그 미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그냥 뭐 전이라고 이렇게 말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개념들을 쭉 결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이렇게 구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대상이라는 그렇죠. 말 속에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울전이, 이상화전이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쌍둥이 전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그게 또 융 공부할 때 했던 그 컴플렉스하고도 또 연관시켜 보면은 그거하고 또 뒤섞여 있고요. 그 최적의 좌절이라는 말 자체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상 전이 관련된 상황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최적의 좌절이라는 것이 그 공생적인 대상 전이에서 이제는 개별화된 대상 전이, 건강한 대상 전이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라 그러면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그 좌절이라는 것이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것이 돼가지고 또 그 콤플렉스를 통해서 개별화로 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 가지고 병리적으로도 갈 수도 있고 이게 넘어가는 게 너무 세밀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대상전이다, 뭐 무슨 전이다 이렇게 전이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이 사람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움직인다는 걸 생각했고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코웃의 자기 대상이라는 말이 마치 이게 공감이라는 말하고 융의 그 말했던 콤플렉스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뭐 그런 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 심리학이라는 게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것 같고요. 그 대상전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들이나 예를 들어서 치료사가 환자를 대할 때도 그냥 어떤 치료자와 환자의 관계라는 구분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는 아주 미세한 속에서 누가 치료자인지 누가 환자인지 모를 만큼 그런 미세한 무언가들이 이게 역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 아주 중요한 나눔 주셨어요. 인터서브젝티브한 부분들이죠. 상호 주관성이 개재되는 이런 교류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셀프 사이칼로지 쪽에서 지금 설명하는 방법 또 다른 이론가들이 설명하는 방법 관계적 이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자리매김하면서 그렇지만 어떤 자아심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최대한 그 범주 안에 있으면서 어떤 관계적인 측면들의 이론도 도입하고자 애를 쓰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면에서는 자아심리학의 입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론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셀프 사이칼리지를 따르는 많은 분들도 있고 또 그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어느 이론이나 그 이론이 다 컨빈싱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코웃이 가져왔던 어떤 공감적인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여러 영역에 있는 분들이 공감, 엠파티나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하는 내성적인 방법, 공감적인 방법이 우선 관찰의 방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터벤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공감적인 어프로치가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큰 그림에서는 많은 통찰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여러분이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코웃이 가져왔던 나름대로 애썼던 그 부분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소화해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도 좀 나누시죠. 저는 이 코앗의 자기심리학은 결국 셀프라는 그 자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공감과 자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이제 내담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면서 내원하죠. 그리고 대부분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쉽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내비쳤을 때 치료자가 그걸 이해하고 뭔가 충분히 이해받는 경험 내지 뭔가 알아차려 주는 것 이런 거를 하고 나면 이분은 혼자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경험을 한 사람인데 누군가와 그걸 함께 함으로 해서 굉장히 치유적인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이 사람 안에 그 억압되고 또 심지어는 아주 둔감하고 무감각했던 자기의 어떤 그 감각을 일깨우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일어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결국 치료라는 거는 그 내담자 안에 힐링 파워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섬세한 그런 치료자의 그 어떤 치료 동맹과 함께 일어나는 그 공감적인 반응과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간다면 분명히 그분의 셀프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히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 손상된 자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치료자가 말하는 그 공감의 부분이 되게 이렇게 지지와 위로만을 생각하게 하는데 언뜻 듣기에는 사실은 그 좌절도 함께 느끼고 그 고통도 함께 느끼는 과정에서 모든 게 통합돼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좋아요.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지금 내담자가 10의 고통을 느끼는데 빨리 찬물을 끼얹어서 위로해서 오로 느끼게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그 얘기가 너무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임상을 하면서 많은 그 왜곡되게 자칫 나름대로 이해했던 것을 또 조금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고 좀 왜 아니까 더 조심스러울까? 이런 딜레마에 빠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공감이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는 그 내담자 혼자서 고통스러운 정서를 느끼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함께하는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 내담자가 내면에서 자기가 다시 재구조화되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치료 임상적으로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주 잘 이해해서 임상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라요. 우리 사무사님도 좀 나누시겠어요? 네, 이제 콧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사람에 대한 어떤 중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콧이 가지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존재 방식이, 존재의 어떤 그 방법이 그게 공감이었다면, 어떤 그 공감이라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의 인격을 통합시키는 과정으로서 하나의 어떤 좋은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칼 로저스도 이런 부분에서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코웃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게 어떤 내담자 중심, 아니면 그 환자를 대할 때 인격체로 대하고 그 사람의 어떤 전인적인 성장과 어떤 변화와 촉진을 통해서 정말 어떤 참 인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이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정신분석적 방법이 자기 심리학, 코웃이 이야기하는 자기 심리학적 방편이 아닌가. 그래서 그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개인적으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같이 공감하는 내용을 잘 요약해 주셨는데, 어쨌든 코웃의 얘기 속에는 어쩌면 셀프 중심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웃만의 한 것이 아니고, 어쩌면 셀프 중심의 셀프 사이칼리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융이 셀프 사이칼리스트고 캐논 라이도 셀프 사이칼리스트고, 셀프 중심의 정신 분석을 해오신 분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셀프 사이칼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독특한 학파라고 이름 붙인 것이 코웃이죠. 그래서 그 이전부터 발달되어 온 여러 가지 개념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셀프 중심의 이론가들이 크게 보통 프로이디안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제가 보기로는 이게 인간 발달 이론이 기본이라고 보여요. 인간 성숙 이론. 인간은 어떻게 성숙해 가는가, 어떻게 발달해 가는가. 그 속에서 발달이 장애가 생겼을 때 병리적인 현상이 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병리적인 사이코파탈라지 중심의 이론이라기보다는 인간 발달 이론이라는 측면에서 그 발달 과정에 어떤 부분들의 장애가 있을 때 이게 정신병리다, 정신병리로 발전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통합적인 정신분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 정신병리학의 근간에는 인간 발달 이론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정신병리학이 아니고 일반 심리학이다라는 개념을 더 좀 충실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죠. 어쩌면 교수님 그 인간 발달 이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병리를 다루는 치료자지만 한편으론 그 정상 발달을 알아야 그렇죠. 병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거니까. 그리고 치료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개념에서 치료는 정상 발달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치료라고 볼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셀프 중심 이론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자아 심리학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아도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죠. 의식의 중심이. 물론이죠. 예. 네, 그런데 유용도 그렇고 이 내면의 자기, 그러니까 코어도 그렇고 이 자아와 내면의 자기가 잘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가지 않겠느냐, 정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지나치게 의식적으로 치우쳐도 문제.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너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것에만 몰두하는 것도 문제.
그런 그래서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셀프가 무의식 속의 셀프라고 얘기를 근데 학자마다 다르죠. 지금 셀프를 의식적인 것에 가깝게 보는 분도 있고 또 융처럼 무의식의 저변에 깊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걸 셀프 자체가 의식 중심이냐 무의식 중심이냐 하는 것을 떠나서 셀프라고 하면 결국은 자아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고 있죠. 그렇죠. 모든 정신의 중심이라고 보면. 그래서 어떠면 융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셀프가 의식과 무의식의 결국은 어떤 무의식 속에 있는 내용들이 의식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그래서 의식 자체가 발달해 나가는 과정, 커져 나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융이 그냥 셀프 중심인 것 같지만 자아를 무시한 셀프가 아니고 자아 스스로가 셀프에 완전히 점령당해 버린다면 자아의 등불마저 꺼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의식이 얼마나 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셀프가 안전하게 수용되는 가는 과정을 보장해 줄 때 자아 스스로가 넓은 자아로 커져가면서 셀프하고 융합되는 자아라는 개념 이렇게 조금 맞춰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 침투를 통해서 함께 무의식의 많은 부분이 자아에 포함되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아가 훨씬 더 건강한 자아, 튼튼해지죠. 더 튼튼하고 더 큰 자아로 발전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자기가 우리한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를 점점 자기 자아 안에 끌어안는 과정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코옷을 보면은 코옷의 책을 보다 이제 어떨 때 좀 웃게 되는 장면이 뭐냐면 코옷도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그런 느낌 받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서 꼭 이래야 되는가 싶은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나름대로 내리는 것은 코옷은 자기 심리학자인데 그 자기 심리학의 그 중요한 거는 공감 중심의 심리학자라는 생각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은 그 치료자냐 환자냐라는 구분 자체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 되고 결국 공감이라는 게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뭐 쌍둥이 전이까지 이야기하는 걸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치료자와 환자의 사이에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어떤 공감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치료가 안 된다가 보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발달이라는 것도 치료자가 어느 정도 발달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발달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결국은 그냥 각자의 그 패스를 가지고 성장해라, 발달해라 과정 속에서 그 발달 과정을 같이 걸어가느냐 아니면 따로 걸어가느냐 이제 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치료를 병리적인 상황을 만들어간 사람들은 그 과정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분리시켰던 사람이라면 치료자는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자기의 적인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자기 심리학을 완성해 나가는 그것이 결국은 완성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는 건지 그것조차도 불분명한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보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공감이 뭐냐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공감 중심의 엠퍼티 중심 그 부분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다 알고 있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지 못하고 그걸 소화해내지 못한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담자 중심의 정신분석을 아까 칼 로저스 얘기도 했지만 원래 정신분석이 그런 것이지만 많은 임상가들이 그걸 다 잘 체득하지 못한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어떤 임상가의
바꿔놓는 이런 작업들을 아마 칼 라저스나 코우시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현대정신분석에서는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으로 똑같아요. 결국은 공감이라고 표현하는 정서적인 의사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서적인 교류, 정서적인 의사소통, 정서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 공감이죠. 그래서 특히 프리에더퍼럴 환자, 그 뉴라틱한 수준, 그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우리 지적이 우리 서로가 독립된 인격으로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통찰을 가져가서 그 통찰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이코 뉴라틱한 환자라고 그러죠. 통찰 중심의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 그럼 이분들도 물론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하지만 정서가 중점이 아니고 이분은 통찰 중심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떠면 자아심리학이 일반 기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코웃이 얘기했던 코웃의 주된 내담자, 코웃이 봤던, 코웃이 중점적으로 도와주려고 했던 자기애적 환자는 자기애적 행동장애나 자기애적 성격장애자,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봐서 프리에더퍼럴 환자 중에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를 제외하는 환자라고 보죠. 그래서 이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은 모두가 정서적인 교류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현대정신분석과 코웃의 자기심리학은 어떤 쌍둥이 같아요. 어떤 같아요. 큰 부분에서는 한쪽에는 공감이라는 엠퍼티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한쪽에서 이모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또는 이모셔널 머추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결국 내담자가 스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서적인 교류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같은 거죠. 그런데 코웃과 어떤 스파틴스가 달랐던 부분은 코웃은 여기서 거울전이나 쌍둥이전이나 이상화전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거기에 공감이라는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 속에서 조금 기법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어그레션에 대한 부분, 공격성에 대한 부분, 특히 내담자가 공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공격성을 그냥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검토되지 않았다고 일반적으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아마 자기애적 환자보다 특히 보드라인이나 사이카틱한 환자들은 더 공격성 중심이죠. 그분들의 정서가. 그래서 이분들의 공격성을 다뤄내려면은 코웃식의 공감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얘기. 그 부분에서 현대정신분석이 코웃과 같이 가지만 다른 기법을 개발한 이유가 코웃은 끝까지 해석 중심으로 이 자기애적 환자를 다루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 해석의 내용이 달라지고 이거 자기 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내고 있어서 해석의 내용은 다르긴 하지만 이분은 끝까지 해석이라는 기법을 놓지 않고 사용하고 있죠. 그걸 중심으로 내담자를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현대정신분석에서는 해석은 특별한 경우에 내담자가 이걸 수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해석을 사용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분들은 프리에더퍼럴 환자들은 해석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의사소통 그 중에 좀 구체적으로 조이닝이나 미러잉 기법을 통해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 하는 지점에 와 있고 또 하나는 어그레션 부분은 파서티브 트랜스퍼런스
만 가지고 내담자를 보는 것은 어렵다는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 네거티브 트랜스퍼런스를 가져오는 어그레션을 가지고 있는 내담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도와주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이론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그레션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주 잘해줘서 공감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어그레션을 잠재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고 모던 사이코애널리시스 쪽에서는 공격성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 공격성이 안전하게 언어로 표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대한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입장. 그래서 어그레션 자체에도 충분한 공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그레션이 잘 표현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맛이 달라요. 코드하고. 어그레션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 어그레션이 잘 표현되도록 해야 이분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전이가 있다가 나중에 부정적인 전이가 오는 게 아니고 많은 프리헤드폰을 한 내담자들은 처음부터 억한 심정을 가지고 온 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어그레션을 가지고 바로 임상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이걸 회피하고 그냥 지지하는 방식으로만 가지고는 이분들을 담아낼 수 없다는 공격성이 드러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면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대신에 안전하게 근데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겐 자극을 너무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담자 쪽에서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이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인내롭게 도와줘야 된다 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담자가 어떤 내담자인가에 따라서 기법들이 다르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세 가지 어떤 어프로치들이 다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치료자가 너무 어떻게 보면은 이상적인 치료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면은 그 뭐 어그레시브하든지 아니면은 그 뭐 자기 발달이 안 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하고 공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저는 지난번에 할 때 몇 번 언급되었던 그 운디드 힐러라는 말이 네, 결국은 치료자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공감해주는 척이 아니고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바로 그거죠. 그거를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음 자체가 어떤 치료자와 환자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우리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문제들을 그냥 다 안고 있지만은 뭐 겉으로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걸 충분히 자기를 리플렉션 한다는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을 공감할 자세가 뭐냐면 자기를 리플렉션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면 엠퍼티라고 하는 것도 바이캐리어스 인트로스펙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대리적 내성이라고 내성이라고 인트로스펙션 그래서 성찰 그러니까 간접적 성찰이죠. 그러니까 성찰의 대행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담자가 성찰할 것을 내가 대신 성찰해주는 인트로스펙션. 내가 내 세계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정서나 생각을 내가 어떤 성찰한 이게 인트로스펙션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를 잘 살펴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정서를 느끼고 내 안의 생각들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공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가 자기를 성찰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성찰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공감이죠.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담자의 입장에 충분히 들어가지 않고는 공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담자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만난다는 표현이나 이 같은 얘기예요. 공감한다는 얘기. 그래서 공감을 너무 기계적으로 어떤 테크닉으로 공감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공감은 제가 볼 때는 깊은 무의식과 무의식의 만남이 전제되지 않은 공감은 공감이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사실은 공감이라고 하는 거가 내가 저분이 아프면 그 아픔과 같은 아픔을 내가 느끼지 않고는 이건 공감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지금 떠올랐는데 그 예전에 처음 교육받을 때 그 공감을 받는 경험을 내담자에게 정신적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죠. 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화가 나는 어그레시브한 그런 정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치료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 때문에 자기도 화가 나야지 공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화나죠.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그걸 파괴적으로 들어댄다면 치료자는 똑같은 화가 난 감정을 파괴적이지 않게 표현하는 거를 보여줘야지 그 사람도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걸 컨테인하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 있으면 나한테도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끌어안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살아남아야죠. 근데 이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치료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보면 그런 정서적 상호작용 속에서 녹아 나오는 고통스러운 정서들이 결국 누군가를 파괴하지 않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도 회복의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담자가 내담자가 안전하게 자기의 공격성을 충분히 드러내도 안전한 곳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살아남는다는 얘기. 그래서 너무 너 잘났다. 너 선생님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나 훌륭한 사람 이런 공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유, 그럼요.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비사원적이고. 코우식이 얘기하는 공감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사실은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신 존재에 대한 의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 삶을 경험하면서 정말 어디에 계십니까로 물어보는 게 많은데 그거를 나는 무조건 다 믿는다 해가지고 무슨 신의 경지 이런 것처럼 사람을 대하면은 결국은 아무도 그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치유를 경험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하면서요. 결국은 같은 인간으로서 같은 공감을 하려면 나도 의심이 들지만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나도 힘들지만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써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영성이라는 것도 보면은 결국은 이 어떤 하나님과의 공감도 있지만은 같은 성도 간의 같은 사람들 간 인간 간의 공감 같이 가야지 이 영성이 바로 선다고 생각도 들고요.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또 치료자의 모습으로 또 그대로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임상에서 보면 사실은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하고 논리적인 부분보다 어떤 면은 그런 부분에는 또 포커스가 좀 약하지만 정서가 풍부하신 분들이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치유적인 능력을 어떤 면에서는 타고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정서적인 리소스가 있어야 공감을 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코웃도 사실은 그런 어그레시브를 다룰 수 있는 공감을 좀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그동안 자기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걸 다 표현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조금 그쪽 말고 다른 쪽으로 많이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바로 그래 코웃이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잘 표현되지 않았죠. 근데 사실은 책을 읽다 보면은 막 드러나잖아요. 막 드러나죠 그게. 그리고 결국은 그 후학들이 코웃의 그 부분을 해서 자기들이 지지하려고 감춰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어떤 면은 코웃이 그 발톱을 감추다가 마지막엔 자아심리학 니들 것보다 내가 훨씬 좋아라고 딱 드러나죠. 자아심리학의 개념으로 열심히 설명하고 우리야 너와 나는 내가 그냥 조금 당신들이 하는 것의 일부를 내가 좀 보완하고 있는 거라고 하다가 나중엔 그게 아닌 것 같아. 사실은
모든 뉴라틱한 환자들도 자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그분들을 치료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함으로써 자아 심리학을 자기 심리학 아래 두려고 하는 어떤 야망을 드러내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분의 정서적인 것을 잘 표현해낼 만큼 안전한 공간을 갖지 못했죠. 이분도 이분에게 일정 부분 패러노이드한 부분이 좀 있죠. 누군가 자기를 비난할 것 같은 두려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공감받고 싶었겠죠. 바로 그래서 이분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덤에 갈 때까지 공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번에 공부한 책이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처절한 자기 성찰이라고 보여요. 자기의 마음을 잘 드러낸 그 자기 안에 있는 갈등도 다 여기 드러나 있어요. 사실은. 여튼 코아 덕분에 그 자기의 결핍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이해하는 어떤 이론으로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에 네. 그래서 인간적인 약점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분이 자기의 자객적인 측면이 없었으면 이런 자객적인 내담자를 돌보는 이런 이론을 터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스로의 아픈 체험 속에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영성에서도 보면은 꼭 그 절대 선이라고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어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유혹하는 자 사탄으로부터도 영적 성장의 기회를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떤 모든 심리학자 용이든지 누구든지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부족한 점을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라는 생각이 이제 처음에는 조금 솔직히 코어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뭘 이렇게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조금 가면서 그냥 아까 말했던 그 최적의 좌절이라는 게 그게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생기는 것처럼 코어도 자기가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간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모든 게 통합적으로 다가온다는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그걸로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도 코웃을 공부하면 우리 안에 정리되지 못한 부분과 코웃의 어떤 무의식이 만나면서 우리도 많은 혼란을 겪게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코웃에 대한 코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 안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파워풀한 어떤 인사이트들을 동시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큰 못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코웃의 코웃을 우리가 공감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것이죠.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저항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만 눈에 띄던 시절도 있죠. 누구나가. 도대체 이 얘기는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것들인데 나중에 우리가 깊어지면서 이분이 왜 이렇게밖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그렇지만 그 속에서 좋은 인사이트는 어디서 왔는가. 이래서 통합적으로 그래서 어쩌면 우리 마음에 드는 부분과 들지 않는 부분을 같이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분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올굿이나 올배드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그 중에 선택적으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코웃이 얘기하는 트랜스뮤팅 인터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변형적 내재화라고 하는 거 그 개념도 어떤 면은 또 다른 데서 셀렉티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개념에서 코웃이 가져온 것이긴 하지만 그게 뭐라고 불리든 간에 우리도 선별적으로
코웃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우리 것으로 일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거죠.